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는 김준호 의사는 오늘도 쉴 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접수대 앞에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작은 체구였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의사는 곧바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흉부 엑스레이.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김 의사는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는 대신 계속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었죠. 김 의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쁜 응급실 업무에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김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환자,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응급실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는 증상이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또 정상. 김 의사는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할머니는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월요일 강남 세브란스, 화요일 서울대병원, 수요일 삼성서울병원, 목요일 아산병원, 금요일 강남성심병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다시 강남 세브란스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5개 병원을 순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김 의사는 동료 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아, 그 할머니요? 저희 병원에도 자주 오시던데요. 검사는 항상 정상이에요. 의심병인가 했는데. 하지만 김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 집에 가기 싫어하는 듯한 망설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김 의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가 오면 꼭 물어보기로. 사흘 후, 박순자 할머니가 또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김 의사는 검사를 마친 후 할머니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난 2주간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계속 방문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전부 정상이시고요. 혹시 집에 계시기 힘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김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다고요? 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저를 집에 혼자 가둬놓고 밥도 안 줘요. 김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됐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아들이 제 집을 팔자고 했어요. 김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있으셨어요? 네. 지방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3억 5천만 원이었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다 같이 살 큰 아파트 사요. 강남에 좋은 집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셨군요. 네. 아들을 믿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새 아파트 등기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아들 부부 이름만. 김 의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면 저를 작은 방에 가둬요. 가둔다고요? 네.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13시간 동안. 김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시간을. 화장실은요? 못 가요. 물도 못 마셔요. 밥도 안 줘요. 그럼 할머니는 참아야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드님은 모르시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와이프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치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요. 혼자 나가시면 길 잃으실까 봐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김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없으시네요? 네.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응급실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아픈 척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5개 병원을 돌아다니신 거군요. 네. 같은 병원에 자주 가면 의심받을까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병원에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따뜻한 물도 마실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김 의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김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아이예요. 젖 먹여 키우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경찰에 보내요?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김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아드님과 며느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범죄자 되는 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하지만 김 의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이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영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42세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최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건강하신데요? 할머니를 방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신고입니다. 그게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서. 경찰이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없으시네요? 최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못해 안내한 방.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설치된 외부 잠금 장치, 방 안에 비어있는 물컵,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 부스러기, 할머니가 몰래 숨겨둔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창문에도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감금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외부 잠금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최영희는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45세, 대기업 과장,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그랬다는 걸.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신도 여러 번 방문을 잠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범입니다. 경찰은 박민수의 핸드폰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대화 내용. 어머님 의료보험 해약하면 얼마 나올까? 한 5천만 원 정도. 좀 더 기다려. 빨리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집에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조금만 더 참아. 곧 처리할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및 감금죄로 입건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3억 5천만 원으로 산 집 아닙니까? 그것도 할머니 이름 빼고요. 그건 재산 탈취, 감금, 방임. 전부 범죄입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조사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매일 13시간씩 방에 가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참의 침묵 후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힘들었어요. 실적 압박이. 와이프는 돈 쓰는 게 많고. 그래서 어머니를 학대한 겁니까? 학대가 아니라 그냥. 경찰이 핸드폰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어머니 보험금 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박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최영희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방에 가뒀습니까? 집이 좁아서. 어머님이 거실에 계시면 불편하고. 그래서 1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겁니까? 식사는요? 왜 안 줬습니까? 저도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입니다. 할머니 말로는 일부러 안 준 것이라고 하던데요. 최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집도 시어머니 돈으로 샀는데 맨날 불평하고. 우리 돈처럼 쓰는 것도 눈치 주고. 할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할머니가 불평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이 집은 우리 명의잖아요.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명예 자체가 사기입니다. 할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거니까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죄, 사기죄. 박순자 할머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긴급 보호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구청이 마련해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매달 생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을 상대로 재산 되찾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재산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3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사건. 박민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옥에 안 가지만 2년간 착하게 살아야 함. 최영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감옥에 안 가지만 1년간 착하게 살아야 함. 재산 되찾기 소송. 할머니 승소. 돌려받은 금액 2억 8천만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았고 장기간 감금하며 방임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과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판결 후 한 달. 김준호 의사는 병원 외래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한 예약 방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새 집은 어떠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작지만 제 집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아침에 마음대로 물 마시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산책도 나가세요? 네.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김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연락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직은 안 했어요. 아마 평생 안 할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 존엄성을 지키면서요. 김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그 집에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신고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믿어주신 게 제일 컸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김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응급실 안 갈 거예요. 그럼 좋죠. 병원은 이렇게 예약하고 오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글쓰기 배우고 있어요. 김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글쓰기요? 네. 제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7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목도 정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자유라고요. 김 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완성하세요. 저도 첫 번째 독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 후 김준호 의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노인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반복적인 응급실 방문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죠. 현재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글쓰기 시간. 자신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갑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학대를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